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2024년 10월 3일 오후 2시 17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심전도 모니터에 긴 신호음이 울렸을 때 내 인생도 함께 멈춰버린 것 같았다. 서태원 78세. 평생을 작은 고서점 청운서사를 지켜온 남자.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 은주야, 이제 그만 울어도 돼. 큰오빠 민호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위로보다는 피로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사실 우리 가족은 지난 2달간 아버지의 간암 투병으로 모두 지쳐 있었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아버지가 40년간 운영하던 고서점을 찾던 단골 손님들과 동네 상인의 사람들이 전부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누가 헌책방을 찾겠는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에 아버지의 서점은 이미 시대에 뒤처진 유물이었다. 49제가 끝나고 일주일 후 민호 오빠의 강남 아파트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당연히 유산 분배. 자, 그럼 정리해보자. 준호 오빠가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다. 둘째 오빠는 늘 이런 계산에 밝았다. 공인회계사답게 숫자로 모든 걸 정리하는 걸 좋아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정리하면 먼저 강북에 있는 상가 건물 2채. 시세로 약 80억 원 정도 되고. 80억. 내가 평생 교사로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그리고 종로에 있는 오피스텔 한 채 약 15억. 예금이 5억 정도 되니까 총 100억 원 정도네. 어머니 순이가 차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나눠 가질지. 당연히 큰아들인 내가 상가 건물은 받아야지. 사업 확장도 해야 하고. 민호 오빠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미 서울 곳곳에 지점을 두고 있었다. 재산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큰 오빠였다. 나는 오피스텔이랑 예금 일부만 받으면 돼.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준호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다. 중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오빠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는? 아무도 내 몫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나는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그럼 은주는? 어머니가 망설이며 말씀하시자 민호 오빠가 손을 휘저었다. 은주는 청운서사나 받아라. 어차피 여자니까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 될 텐데 뭘 그리 많이 바라냐.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청운서사.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운영하던 그 작은 서점. 하지만 요즘엔 하루 매출이 2만 원도 안 나오는 사실상 적자 덩어리였다. 건물도 40년 된 다세대 주택 1층을 임대한 것이라 자산 가치도 거의 없었다. 그게 좀 이상한 게 있어. 준호 오빠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공증사무소에 맡겨둔 유언장에 보면 청운서사는 절대로 팔면 안 된다고 써 있어. 계속 운영하라고. 뭐? 그런 조건이 있다고? 민호 오빠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매달 적자만 나는 서점을 평생 떠안고 살라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굴었다. 뭐 어때? 책 좋아하잖아, 은주야. 그리고 퇴직금도 받았으니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 아냐. 어머니의 말씀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3년 전 조기 퇴직한 내게 남은 건 퇴직금 몇천만 원과 연금뿐이었다. 그걸로 적자 서점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홀로 청운서사에 앉아 있었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 공간. 아버지가 매일 아침 8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던 그곳. 서가 사이사이를 걸으며 생각했다. 오빠들이 받은 100억 원짜리 재산과 비교하면 이 서점은 정말 쓰레기나 다름없었다. 월세 200만 원에 전기세, 관리비까지 하면 매달 300만 원은 나가는데 매출은 고작 50만 원 남짓. 하지만 이상했다. 아버지는 왜 이 서점만큼은 절대 팔지 말라고 하셨을까? 평생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셨던 분이 왜 이런 조건을 걸어두셨을까? 책장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늘 앉으시던 카운터 서랍을 열어봤다.
오래된 영수증들, 볼펜 몇 자루 그리고 낡은 열쇠 하나. 이 열쇠는 뭘 여는 걸까? 그 열쇠를 발견한 날부터 나는 밤잠을 설쳤다. 작고 녹슨 황동 열쇠.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고 계셨을 그 열쇠가 도대체 무엇을 여는 것인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서점 곳곳을 뒤져봤지만 맞는 자물쇠를 찾을 수 없었다. 은주야, 정말 그 서점 계속 할 거야? 민호 오빠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월세만 해도 년에 2,400만 원인데 그걸 언제까지 버틸 생각이야? 아버지 유언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 아냐? 오빠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일주일이면 충분해. 요즘 누가 헌책방을 찾냐? 차라리 그 자리에 편의점이라도 차리는 게 나을 거야. 오빠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손님은 고작 3명. 그중 1명은 화장실만 빌려가고 갔다. 전화를 끊고 서점을 둘러봤다. 천장의 형광등은 깜빡거리고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다. 아버지가 40년간 쌓아 올린 이 공간이 이렇게 초라해 보인 적은 없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서요? 문득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서 있었다. 네, 그런데 저를 아세요? 저는 서울대 국문과 3학년 김지영이에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주 왔었거든요. 조선시대 문헌 찾으러요. 지영이라는 학생은 눈시울을 붉혔다. 할아버지가 정말 박식하셨어요. 어떤 책을 찾으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자료들까지 다 추천해 주시고 제가 논문 쓸 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제야 기억났다. 아버지가 종종 말씀하시던 똑똑한 대학생. 그런데 서점은 계속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영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근데 이상해요.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이 서점에는 특별한 게 있다고. 언젠가 그걸 찾을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고요. 특별한 게요? 네. 자세히는 안 알려주셨지만 할아버지가 가끔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셨어요. 지하? 이 건물에 지하가 있었나? 나는 40년간 이 서점을 드나들었지만 지하실이 있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영이 떠난 후 나는 서점 바닥을 유심히 살펴봤다. 오래된 리놀륨 바닥재 곳곳이 들뜬 곳이 있었다. 그중 한 곳을 밟으니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미묘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밤 10시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본격적으로 바닥을 조사해봤다. 카운터 뒤쪽 책장을 조금 밀어보니 벽과 바닥 사이에 이상한 틈이 보였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그곳에 작은 손잡이가 숨어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잡이를 당기니 바닥 일부가 위로 들려 올라갔다. 정사각형 모양의 출입구였다. 아래로는 컴컴한 계단이 이어져 있었다. 세상에, 지하실이 정말 있었다니.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습기찬 공기와 함께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춘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백 권의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위층 서점의 책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모두 한지의 한문으로 쓰인 고서들이었다. 가장 안쪽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금고 하나가 놓여 있었다. 금고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 크기가 내가 찾은 열쇠와 딱 맞아 보였다. 손이 떨렸다. 이것이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었을까? 그리고 서점을 절대 팔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까? 열쇠를 금고에 꽂으려는 순간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은주야? 거기 있어? 준호 오빠의 목소리였다. 서가 뒤편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리, 그게 시작이었다. 오빠? 왜 이 시간에? 나는 재빨리 지하실 입구를 닫고 책장을 제자리로 밀어놓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문이 열려 있길래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준호 오빠가 서점 안으로 들어오며 주위를 둘러봤다.
다행히 내가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 눈치채지는 못한 것 같았다. 아,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요.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서류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런데 은주야, 오빠가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 오빠는 카운터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내 친구가 부동산 투자하는 놈인데 이 자리가 괜찮다고 하더라. 편의점 차리면 월 순수익이 300만 원은 나올 것 같다고. 오빠 아버지 유언이. 유언이라고 해도 현실을 무시할 순 없잖아. 이렇게 계속 적자만 내면서 언제까지 버틸 거야? 차라리 편의점으로 바꿔서 수익을 내는 게 아버지도 더 좋아하실 거 아냐? 오빠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았다. 하지만 방금 발견한 지하실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다. 며칠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에이, 뭘 그리 고민해. 내일 친구랑 같이 와서 제대로 구조 좀 봐야겠다. 오빠가 가고 난 후 나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문을 단단히 잠그고 손전등을 켜고 금고 앞에 섰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여러 개의 보자기에 쌓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보자기를 열어보니 오래된 책 몇 권이 나왔다. 한지에 정성스럽게 쓰인 한문 서적들. 그런데 이 책들은 뭔가 달랐다. 표지에 금박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종이질도 일반 한지와는 차원이 달랐다. 두 번째 보자기에는 도장들이 들어 있었다. 옥으로 만든 것 같은데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보자기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사랑하는 딸 은주에게라고 아버지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다. 몇 번의 심호흡을 한 후 조심스럽게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은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평생 너를 힘들게 했을 것 같아서. 이 지하실의 존재는 우리 집안의 오래된 비밀이다. 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것들이야. 이 책들은 조선 후기 규장각에서 나온 것들로 당시 정치적 혼란 때문에 민간으로 유출된 것들이다. 하지만 함부로 세상에 내놓으면 안 된다. 이것들은 언젠가 나라에 돌려주어야 할 것들이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해. 오빠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돈의 가치만 알지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 모르거든. 하지만 너는 다르다. 어려서부터 책을 사랑했고 역사를 존중할 줄 아는 아이였지. 서점 지하에는 이런 책들이 300여 권 더 있다. 모두 조선시대 희귀본들이야. 언젠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하거라. 그것이 이 책들이 가야 할 곳이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조선시대 희귀본이 300여 권? 이것들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지하실을 다시 둘러봤다. 벽면을 따라 설치된 책장들에는 정말로 수백 권의 고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모두 한지의 한문으로 쓰인 것들로 보존 상태도 양호해 보였다. 이제야 이해가 됐다. 아버지가 왜 이 서점을 절대 팔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40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이 자리를 지키셨는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이런 비밀을 혼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그리고 오빠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음 날 아침 준호 오빠가 약속대로 친구와 함께 나타났다. 은주야, 내 친구 박 사장님이야. 편의점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이고. 박 사장이라는 사람은 줄자를 들고 서점 곳곳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구조가 괜찮네요. 진열대 놓기도 좋고. 그런데 지하실은 없나요? 요즘 편의점들은 창고 공간이 중요한데.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하실요? 여기는 지하실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바닥에서 소리가 좀 이상하네. 혹시 지하에 공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박 사장이 카운터 뒤쪽을 발로 툭툭 치며 말했다. 여기 소리가 다르네요.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낡은 상자 안에 든 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아, 그건 배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재빨리 둘러댔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 건물이 워낙 오래되어서 바닥 밑에 배관이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 사장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을 몇 번 더 두드려 봤지만 다행히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쓸만할 것 같은데요. 준호 씨 임대료 조건 어떻게 되죠? 오빠와 박 사장이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마음을 정했다. 아버지의 편지를 좀 더 자세히 읽어봐야겠다. 뭔가 중요한 내용을 놓쳤을 수도 있었다. 은주야, 박 사장님이 월 임대료 400만 원에 계약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때? 지금 월세 200만 원보다 2배나 많잖아. 400만 원. 내 교사 연금보다 많은 돈이었다. 하지만 지하실의 비밀을 생각하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제안이었다. 죄송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요. 준비? 뭔 준비? 돈 벌 기회를 차버리고 뭘 더 준비한다는 거야? 준호 오빠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 아버지의 편지를 천천히 다시 읽었다. 그리고 편지 뒷면에 작은 글씨로 추가로 적힌 내용을 발견했다. 책들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태조실록 초고본과 정조실록 완질본이다. 이 두 책은 현재 전 세계에 몇 권 남지 않은 것들이다. 그리고 금고 맨 밑에 있는 나무 상자를 열어보거라. 거기에 진짜 비밀이 있다. 나무 상자? 금고를 다시 뒤져보니 맨 밑에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더 있었다. 오동나무로 만든 것 같은데 표면에 정교한 나전 칠기 장식이 되어 있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비단에 쌓인 도장 하나와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다. 도장을 자세히 보니 옥으로 만든 것이 확실했다. 그런데 도장 윗면에 새겨진 글자가 심상치 않았다. 어부. 임금의 도장이라는 뜻이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쳐 읽었다. 은주야, 놀랐지? 이것은 정조대왕의 어보 중 하나다. 내 고조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궁궐에서 빼내어 숨겨둔 것이다. 일본 놈들이 우리 문화재를 마구 약탈해 갈 때 고조 할아버지는 궁궐 서고에서 일하셨다. 몰래 이런 것들을 빼내어 지켜온 것이지. 하지만 해방 후에도 이것들을 공개할 수 없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이 복잡했고 개인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 집안은 4대째 이 비밀을 지켜온 것이다. 이제 너에게 이 모든 걸 맡긴다. 때가 되면 나라에 돌려주거라.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정조대왕의 어보라니. 이것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었다. 게다가 조선 왕조실록 초고본까지. 이런 것들이 개인 집에 숨겨져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위에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은주야? 불 켜져 있던데 어디 있어? 민호 오빠의 목소리였다. 나는 급하게 편지와 어보를 상자에 넣고 금고를 잠갔다. 지금 올라가요. 지하실을 나와 입구를 닫고 책장을 밀어놓았는데 민호 오빠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뭐 하고 있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책 정리하느라고요. 먼지가 많아서. 그래? 그런데 은주야, 준호한테 들었는데 편의점 얘기를 거절했다며? 네,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야, 너 설마 이 망해가는 서점에 무슨 미련이라도 있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있을 거야? 오빠의 말이 날카로웠다. 오빠 아버지 유언이 있잖아요. 절대 팔지 말라고. 유언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 아냐? 이렇게 계속 적자만 내면서 버틸 수 있겠어? 그리고 민호 오빠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말해, 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냐? 오늘 준호 친구가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자. 혹시 아버지가 우리 몰래 뭔가 숨겨둔 게 있는 거 아냐? 민호 오빠가 서점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카운터 서랍을 열어보고 책장 뒤를 살펴보고. 오빠 그만해요.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고? 그럼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거야? 그때 오빠의 발이 지하실 입구 근처 바닥을 밟았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이 살짝 내려앉았다. 이게 뭐야? 민호 오빠의 눈이 번쩍 빛났다. 하지만 오빠들은 내가 숨기고 있는 게 더 있다는 걸 눈치챘다. 이게 대체 뭐야? 민호 오빠가 바닥에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자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오빠, 사실은 뭐야? 빨리 말해. 오빠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밀어내고 지하실 입구를 열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다고? 민호 오빠가 지하실을 내려다보며 경악했다. 은주야, 너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며칠 전에 우연히. 우연히? 우연이라고? 그럼 우리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오빠는 손전등을 켜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리고 수백 권의 고서들을 보자 입이 딱 벌어졌다. 이게 전부 뭐야? 이 책들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언에 따르면 조선시대 희귀본들이에요. 조선시대? 그럼 이게 다 문화재라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민호 오빠가 금고를 발견하고는 눈을 번쩍 뜨었다. 이 금고는 뭐야? 열어봐. 오빠 그건. 빨리 열어보라고. 어쩔 수 없이 나는 금고를 열었다. 어보와 편지들을 본 오빠의 표정이 순간 변했다. 이게 진짜야? 임금의 도장이라고? 아버지 편지에 따르면 정조대왕의 어보래요. 정조대왕이? 그럼 이게 얼마나 되는 거야? 오빠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다. 그 순간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오빠 아버지가 나라에 돌려주라고 하셨어요. 나라에 돌려줘? 왜?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잖아. 하지만 이런 문화재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고조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낸 거라며? 그럼 우리 것이야. 민호 오빠가 어보를 들고 올라갔다. 나는 급하게 뒤를 따랐다. 오빠 그거 내려놔요. 너 혼자 이런 엄청난 걸 숨기고 있었어? 준호한테도 연락해야겠다. 오빠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호 오빠는 준호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당장 청운서사로 와봐. 큰일 났어. 30분 후 준호 오빠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지하실을 본 오빠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세상에. 은주야, 넌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며칠 전부터요. 며칠 전부터? 그럼 우리가 유산 분배할 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준호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오빠 아버지가 나라에 기증하라고 하셨어요. 기증? 이런 걸 공짜로 내주라고? 너 정신 나갔어? 이건 문화재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문화재면 더 비싸지. 이걸 팔면 얼마나 될 것 같아? 민호 오빠가 흥분해서 말했다. 오빠 이런 건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법이라고요. 불법? 누가 불법이래? 이건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거야. 하지만 아버지 유언이. 유언? 아버지도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시고 너한테만 따로 유언을 남기셨다고? 준호 오빠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편지 봐봐요.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예요. 편지를 보여줬지만 오빠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거 너가 조작한 거 아냐? 민호 오빠가 편지를 빼서 들며 말했다. 조작이라니요? 아버지 필체잖아요. 필체야 흉내 낼 수 있지. 근데 이상해.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하고 너한테만? 왜냐하면 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아버지가 편지에서 오빠들은 돈의 가치만 알지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 모른다고 하신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뭐야? 말해봐. 아버지가 저를 더 믿으셨나 봐요. 그 순간 오빠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믿으셨다고? 너를?
그럼 우리는 못 믿으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은주야, 솔직히 말해. 너 이걸 혼자 차지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준호 오빠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버지가 기증하라고. 기증은 개뿔. 이런 걸 공짜로 내줄 바보가 어디 있어? 민호 오빠가 어보를 다시 들며 말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몇십억은 할 거야. 그런데 그냥 내주라고? 오빠들, 제발 아버지 뜻을 존중해 주세요. 아버지 뜻? 아버지 뜻이면 우리한테도 미리 말씀하셨을 거야. 아버지가. 오빠들은 돈만 생각한다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오빠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우리가 돈만 생각한다고? 돈만 생각하는 우리한테는 이런 소중한 걸 맡길 수 없다는 거야? 오빠들,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겠다.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민호 오빠가 어보를 꽉 쥐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은주야. 이건 가족 유산이야. 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오빠, 아버지가 저한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든 이건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야. 준호 오빠가 차갑게 말했다. 법적으로요? 그래. 유산 분배에서 중요한 부분을 숨겼잖아. 이건 사기야, 사기. 사기라니요? 내일 변호사한테 상담 받아볼 거야. 이런 식으로는 안 넘어가. 오빠들이 어부와 몇 권의 책을 들고 가려고 하자 나는 필사적으로 막았다. 오빠들, 그건 안 돼요. 왜 안 돼? 이것도 아버지 유산이야. 하지만 문화재는. 문화재든 뭐든 일단 감정부터 받아보자.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냐? 그날 밤 나는 홀로 지하실에 앉아 울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비밀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다. 오빠들은 문화재의 가치나 역사적 의미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직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가장 큰 충격은 가족들이 나를 의심한다는 것이었다. 마치 내가 이 모든 걸 혼자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민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은주야, 민호한테 들었는데. 서점에 그런 게 있었다고? 네, 어머니. 근데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가족끼리 그런 비밀을 가지면 어떻게 해? 아버지가 저한테만.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셨다고? 편지에 써 있었어요. 편지. 그 편지 진짜야? 어머니마저 의심하고 계셨다. 어머니,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그래도 이런 중요한 건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외로웠다. 나는 정말 잘못한 걸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했을 뿐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는 걸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이 모든 시련이 진짜 선물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3주가 지났다. 그동안 가족들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민호 오빠는 변호사를 통해 유산분할 재심 청구를 냈고 준호 오빠는 문화재 감정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어보와 고서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 가족끼리 왜 이렇게 싸우느냐며 한숨만 쉬셨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릴 순 없었다. 선생님, 정말 귀중한 자료들이네요. 국립중앙도서관 고서 담당자 이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다. 나는 몰래 조선 왕조실록 초고본 한 권을 가져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었다. 이런 상태의 태조실록 초고본은 정말 드물어요.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집안에서 대대로 보관해온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기증 의사가 있으신가요? 이런 자료들은 개인이 보관하기보다는 전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좋거든요. 바로 그것이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이. 기증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연구자들이 학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기증자분께는 문화재청에서 감사패와 표창도 드리고요. 그런데
가족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좀 복잡하겠네요. 하지만 이런 문화재는 개인 소유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존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을 정했다. 가족들의 반대가 있어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런데 청운서사에 도착하니 낯선 남자가 서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은주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과 김 과장입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벌써 소문이 났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집안에 조선시대 희귀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군요. 아, 네. 혹시 정조대왕의 어부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오빠들이 알면 큰일이 날 텐데.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족분들이 반대하고 계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런 문화재들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이에요. 개인이 소장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보존하는 게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고요. 그렇다면 일단 정식 감정부터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문화재로 지정되면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 오빠가 험악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은주야, 내가 문화재청에 신고했다며? 오빠가 어떻게? 문화재청에서 우리한테 연락 왔어. 정식 조사하겠다고. 좋은 일이잖아요. 전문가들이 정확히 감정해주면. 좋은 일? 이제 우리가 함부로 처분도 못하게 됐어. 처분요? 오빠, 이건 팔 물건이 아니에요. 또 시작이네. 너 정말 고집불통이야. 저는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아버지 뜻. 그 편지가 진짜인지도 확실하지 않잖아. 오빠 필적 감정도 받아봤어요. 분명히 아버지 글씨라고. 그래도 이상해. 왜 하필 너한테만?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다. 오빠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편지를 의심했고 나는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일주일 후 상황이 급변했다. 문화재청 전문가들이 와서 정식 감정을 한 결과 지하실의 고서들과 어보가 모두 진품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런 수준의 문화재들이 개인 집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감정팀장이 흥분해서 말했다. 특히 정조대왕 어보는 현존하는 것 중에서도 보존 상태가 가장 좋아요. 이건 정말 국보급입니다. 국보급. 그 말을 들은 순간 오빠들의 표정이 변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민호 오빠가 물었다. 문화재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경매에 나온다면 글쎄요, 수십억은 좋게 될 것 같은데요. 수십억. 오빠들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런데 이런 문화재들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건가요? 준호 오빠가 물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면 제약이 많아집니다. 해외 반출도 금지되고 매매도 신고해야 하고. 그럼 우리가 원하면 팔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문화재를 개인이 매매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감정이 끝난 후 오빠들이 나를 따로 불렀다. 은주야,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뭔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문화재를 우리가 그냥 기증할 이유가 없잖아. 하지만 아버지도 이게 이렇게 비싼 줄 모르셨을 거야. 수십억이라잖아. 오빠,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긴. 이걸 팔면 우리 모두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민호 오빠가 차갑게 말했다. 내일부터 변호사랑 본격적으로 상의할 거야. 유산분할 무효 소송 걸 거고. 오빠. 그리고 은주야, 내가 문화재청에 기증하려면 우리 동의가 있어야 해.
법적으로 우리도 상속자거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빠들이 아버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때 문득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이 떠올랐다. 책은 사람을 기다린다. 그래, 기다리는 거야. 언젠가는 오빠들도 이해하게 될 거야. 나는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의 뜻을 꼭 이루겠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아직 남아 있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변호사 비용만 해도 벌써 몇백만 원이 나갔고 오빠들과는 완전히 담을 쌓은 상태였다. 어머니마저 가족끼리 왜 이렇게 싸우느냐며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서은주 선생님이신가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청운서사 앞에 서 계셨다. 네, 그런데요. 저는 최기봉이라고 합니다. 서태원 사장님과는 40년 지기였어요. 아버지의 친구분이라니. 아, 그러시군요. 들어오세요. 최할아버지는 서점 안을 둘러보시며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으셨다. 태원이가 정말 이곳을 아꼈는데. 태원이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어요. 아버지를 아셨다고요? 그럼요. 젊었을 때부터 함께 일했거든요. 둘 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일했어요. 네? 아버지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일하셨다고요? 나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는 평생 서점만 하신 줄 알았는데. 아, 모르셨구나. 태원이는 젊었을 때 조선사 전문 연구원이었어요. 아주 실력이 뛰어났지. 그런데 왜 연구원을 그만두고 서점을? 그건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최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다. 1980년대 초였나. 그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선왕조실록 복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태원이가 그 책임자였지. 조선왕조실록 복간 작업요? 그런데 작업 도중에 엄청난 발견을 했어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초고본들이 정식 실록과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았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태원이가 그 초고본들을 더 연구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연구를 중단하라고 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많다면서. 그래서요? 태원이는 그럴 수 없다고 했지. 역사는 정치 논리로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그만뒀어요. 그럼 아버지가 서점을 연 이유가 그 초고본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였어요. 언젠가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세상에 공개하려고 했던 거지.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40년간 서점을 운영한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다니. 그런데 은주 씨 혹시 태원이한테서 특별한 얘기 들은 거 없나요? 뭔가 중요한 걸 맡겼다거나.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았다. 사실 지하실에서 고서들과 편지를 발견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태원이가 드디어. 최할아버지의 눈이 반짝 빛났다. 어떤 편지였어요? 편지 내용을 말씀드리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태원이가 평생 준비해온 일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이 반대해요. 돈이 된다고 해서 팔겠다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세요? 최할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다. 은주 씨, 태원이가 보관하고 있던 건 단순한 조선 왕조실록이 아니에요. 정조대왕이 직접 수정하신 비밀 기록들이에요. 비밀 기록이요? 정조대왕이 당시 정치 상황을 기록하면서 공식 실록에는 넣을 수 없었던 내용들이죠. 만약 이게 공개되면 조선사 연구에 혁신을 가져올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태원이가 평생 이걸 지켜온 거예요. 언젠가 한국사 연구가 더 자유로워지면 학계에 공개하려고. 그럼 정말 중요한 거네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보물이에요. 그때 서점 문이 열리며 민호 오빠가 들어왔다.
은주야, 누구야 이분? 아, 오빠. 아버지 친구분이세요. 아버지 친구분? 민호 오빠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최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혹시 문화재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은주가 또 누군가 꼬드기는 거 아니야? 오빠 그게 아니라. 됐어.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지금 가족끼리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최할아버지가 일어서시며 내게 작은 종이를 건네주셨다. 은주씨 제 전화번호예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태원이가 맡겨주신 게 하나 더 있어요. 할아버지가 나가신 후 민호 오빠가 다그쳤다. 또 뭔 소리 들었어? 문화재 기증하라고? 오빠 아버지가 평생 역사학자였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역사학자?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서점만 하셨잖아. 아니에요. 젊었을 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일하셨대요.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은 그 문화재들이 중요한 거지. 오빠 이 문화재들이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또 시작이네. 은주야 너 정말 답답해. 역사가 밥 먹여주냐? 그날 밤 나는 최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맡겨주신 게 뭐예요? 음성으로는 어려우니까 내일 만날까요? 종로 탑골공원에서. 다음날 만난 최할아버지는 작은 열쇠를 건네주셨다. 이건 뭐예요? 태원이가 은행 금고를 하나 더 빌려놨어요. 거기에 진짜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은행 금고요? 종로 5가 은행이에요. 태원이 명의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건가? 그런데 조심하세요. 가족분들이 알면 복잡해질 거예요. 그날 오후 나는 혼자 은행을 찾아갔다. 아버지 명의의 금고가 정말 있었다. 금고를 열자 안에는 두꺼운 파일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파일을 열어보니 정조대왕의 친필 원고 사진들과 번역문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맨 앞 페이지에는 아버지가 쓰신 메모가 있었다. 이것이 내 평생의 연구 결과다. 정조대왕의 숨겨진 역사가 여기에 있다. 언젠가 세상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공개하라. USB에는 더 자세한 연구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다. 아버지는 단순히 문화재를 보관한 게 아니었다. 평생을 역사 연구에 바치신 학자였다. 그런데 청운서사에 도착하니 오빠들이 또 와 있었다. 은주야 어디 갔다 와? 그냥 용무 보러 다녀왔어요. 혹시 또 문화재청이나 박물관 갔다 온 거 아니야? 준호 오빠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오빠들이 다시 나타났다. 은주야 우리가 결정했어. 민호 오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호 오빠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뭘 결정하셨는데요? 변호사랑 상의해봤는데 이 문제를 계속 끌 이유가 없다는 거야.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래서 타협안을 가져왔어. 준호 오빠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문화재들을 팔아서 나온 돈을 3등분하자. 그럼 모두 만족할 거 아니야? 오빠들 그건 안 돼요. 아버지가. 아버지 얘기는 그만해. 민호 오빠가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든 이건 현실이야. 수십억 원짜리 문화재를 그냥 기증한다고? 그게 말이 돼? 하지만 이건 역사적으로. 역사고 뭐고 우리는 생활이 있다고. 준호 오빠도 흥분해서 말했다. 너는 혼자니까 상관없겠지만 우리는 가족이 있어.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사업 자금도 필요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오빠들에게는 정말로 돈이 전부인 것 같았다. 그런데 말이야. 민호 오빠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은주야, 너 또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어디 갔다 왔는지도 말 안 하고.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증명해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요? 문화재들을 다 여기 가져와. 지금 당장. 뭐라고요?
혹시 너 몰래 빼돌린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오빠들은 지하실로 내려가서 금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은행 금고의 존재는 모르는 것 같았다. 이상하네. 분명히 어보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준호 오빠가 중얼거렸다. 오빠 어보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런데 첫날 봤을 때는 분명히 착각이었을 거예요. 사실 은행 금고에 더 중요한 자료들이 있다는 걸 말할 수는 없었다. 오빠들이 알면 그것마저 팔려고 할 게 뻔했다. 어쨌든 내일까지 답을 정해와. 민호 오빠가 마지막 통보를 했다. 문화재 매각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든지. 오빠들이 떠나고 나서 나는 오랫동안 지하실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 공간이 내일이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은주 선생님? 저 김지영이에요. 서울대 학생요. 아, 지영이. 무슨 일이야? 선생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30분 후 지영이가 청운서사로 찾아왔다. 그런데 혼자 오지 않았다. 함께 온 사람은 60대의 교수로 보이는 남자분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국사학과 박태수 교수입니다. 박 교수?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는데. 지영이한테서 이곳에 조선시대 희귀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혹시 정조대왕 관련 자료들도 있나요?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 제가 20년째 정조대왕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조대왕의 숨겨진 기록들이 개인 소장가에게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장가가 서태원 선생님이었죠. 제가 젊었을 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함께 일했거든요. 세상에, 아버지를 아는 분이었다니. 태원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학자셨는데. 박 교수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였다. 선생님이 평생 연구하신 자료들을 보고 싶어서 왔어요. 혹시 가능할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믿고 함께 일했던 동료라면. 지하실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박 교수가 지하실의 고서들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이런 자료들이. 이건 정말 대단해요. 특히 정조대왕의 어보를 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건 정말 국보급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태로 보존되어 있을 수가. 교수님,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은행 금고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보여드렸다. 이건. 박 교수가 자료를 보더니 말을 잇지 못했다. 태원 선생님이 이런 연구를.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에요. 그런가요? 이 자료들이 공개되면 조선 후기사 연구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정조대왕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요. 박 교수가 흥분해서 말했다. 선생님, 이 자료들을 학계에 공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고 싶은데. 가족들이 반대해서요. 상황을 설명해 드리니 박 교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일단 이 자료들의 학술적 가치를 정식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럼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학술 자료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팔 수 없게 되나요? 물론이죠. 이런 중요한 학술 자료를 개인이 매매하는 건 학계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어요. 뭔가요? 서울대에서 서태원 기념 조선사 연구소를 만들면 어떨까요? 아버님의 연구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연구소요? 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조대왕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도 연구소 이사로 모실 거고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버지가 평생 꿈꾸셨던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오빠들이 약속대로 찾아왔다. 은주야, 결정했어? 네, 결정했어요. 그럼 매각에 동의한다는 거지? 아니요. 기증하겠어요. 뭐라고? 오빠들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서울대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연구소를 만들겠다고 해요. 그 대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연구소 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하고요. 이사 자리가 뭐가 중요해? 돈이 되냐? 민호 오빠가 화를 냈다. 월 이사비가 300만 원씩 나와요. 오빠들 두 분과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평생 보장이에요. 300만 원? 그것도 평생. 오빠들이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표정이 바뀌었다. 그럼 1년에 3,600만 원이고 30년이면 10억이 넘네. 게다가 연구소 이사라는 사회적 명예도 얻을 수 있고요. 명예? 서울대 연구소 이사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예요. 오빠들 사업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준호 오빠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거야? 서울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 박태수 교수님이 직접 와서 얘기하셨어요. 문서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때 마침 박 교수가 지영이와 함께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서은주 선생님 오빠분들이시죠? 박 교수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는 서울대 국사학과 박태수입니다. 서울대 교수라는 말에 오빠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 아, 교수님. 저희 은주가 말씀드렸나요? 네, 연구소 건 말이죠. 서태원 선생님의 연구 업적을 보니 정말 대단하더군요. 박 교수가 아버지의 연구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런 수준의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연구소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사비가 나오는 건가요? 민호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죠. 연구소 운영비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사님들께는 매년 해외 학술대회 참가 기회도 드릴 예정이고요. 해외여행까지. 오빠들의 눈이 반짝였다. 어쨌든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상의하세요. 박 교수가 떠나고 나서 오빠들끼리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오빠 어떻게 생각해? 글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월 300만 원이면 나쁘지 않지. 게다가 서울대 연구소 이사라는 타이틀도 있고. 그리고 한번 팔면 끝이지만 이건 평생 받는 거잖아. 그것도 그렇네. 1시간 후 오빠들이 결론을 내렸다. 은주야, 우리도 동의할게.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연구소 이사 계약서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해. 물론이죠. 2주 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문화재들은 서울대에 기증되었고 서태원 기념 조선사 연구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연구소 이사가 되었고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연구가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이었다. 정조대왕의 숨겨진 기록들이 공개되면서 역사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청운서사는 서태원 기념관으로 새롭게 단장되었다. 아버지의 생전 모습과 연구 업적을 전시하는 공간이 되었다. 개관식 날 온 가족이 모였다. 은주야, 미안해. 민호 오빠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처음엔 내가 욕심을 부리는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옳았어. 저도 미안해요, 오빠. 처음부터 가족들과 상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우리가 돈만 생각했지 아버지 뜻은 생각 안 했어. 준호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알겠어. 아버지가 왜 너한테 이 일을 맡기셨는지. 어머니도 자랑스러워요. 어머니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다. 딸이라고 차별한 게 아니었구나.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였어. 그날 밤 나는 혼자 기념관에 남아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다. 아버지, 이제 됐죠?
아버지가 평생 꿈꾸셨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아버지 사진을 살짝 흔들었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는 연구소에서 밤늦게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의 불빛이 보였다. 아버지의 연구를 이어받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젊은 학자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지식이었고 신념이었고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사랑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옳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용기였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